무당에 의해 뒤바뀐 팔자. 전라도 끝자락 바닷바람에 소금기가 묻어나는 외딴 마을에 김생이라 불리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고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마저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 뒤로는 마을 양반댁에 품팔이와 머슴살이를 전전하며 살아갔죠. 옷이라 해봤자 헌무명옷 한 벌, 신이라 해봤자 다 해진 집신뿐이었고 하루 한 끼도 겨우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아이들이 그를 놀릴 때면 그는 말없이 웃었고 어른들이 하대해도 고개만 끄덕였기에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김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고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동냥으로 연명하는 거지에게는 미움을 나누었고 비 오는 날이면 늙은 노파의 짐을 대신 들어주었지만 그것조차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뒷산에서 약초를 캐던 노파가 이따금 그를 지켜보며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저 아이는 행색과는 다르게 마음에 때가 없어. 사는 게 참 허우롭구먼.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가겠지. 그러던 어느 봄날 장터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 안쪽에서 허리가 거의 반쯤 접힌 노무당 하나가 김생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내 복은 이 나라에는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니 더 늙어서 못 움직이기 전에 바다를 건너야만 할 것이야. 그곳에 가야지만 비로소 내 운이 피니까 말이야. 그러더니 그녀는 조용히 품 안에서 누렇게 바른 삼배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부적과 염주 그리고 뼈조각 같은 것이 함께 묶인 작은 주머니였죠. 한데 그 복을 그냥 얻나? 그저 얻으려는 것 자체가 도둑놈 심보지. 그러니까 응당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하는 법이야.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면 이 물건들이 필요할 걸세. 귀물의 기운을 흐트리고 사람의 숨결을 붙들어두는 물건이지. 보통 사람에게는 쓸데없지만 자네에겐 반드시 필요할 거야. 김생은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걸 어찌 쓰는 겁니까? 무당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절로 알게 될 것이네. 허나 그냥 줄 수는 없는 법. 이건 내 스승이 남긴 마지막 물건이니 말이야.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자네가 이것을 단량으로 사가는 걸로 말일세. 김생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단량이라면 자신이 평생 머슴살이로 모은 돈 거의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주머니를 망설임 없이 매만졌다가 다시 놓기를 여러 번. 결국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품에서 5냥을 꺼냈습니다. 참말로 이것이면 제가 복을 얻을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무당은 말없이 그것을 봤더니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주와 부적은 대충 사용법을 알게 될 터이니 내 말하지 않겠네. 대신 그 뼈조각은 영험하신 무학대사의 유골함에서 발견된 것으로 혀를 뚫어주기만 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되살릴 수 있는 신기한 물건이라네. 꼭 명심하길 바라네.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하인들은 사기당했다며 멍청하게 평생 모은 돈을 삼배 주머니와 바꿔왔다며 놀렸습니다. 하지만 천성이 워낙 착한 김생은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 생각했죠. 이른 새벽 김생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러고는 무작정 배를 타러 출발했습니다. 그날따라 바닷가엔 안개가 짙게 끼어 수평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위에 앉아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내 복이 저기 있는 것일까? 마침 포구에선 어선을 손보던 사공이 김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총각, 어디 멀리 가는가 보. 예, 바다 건너 복을 찾으러 갑니다. 난데없이 복이라니? 저기 저 바다 건너면 누가 숟가락으로 복을 떠먹여준다 하던가. 김생은 쓴웃음을 지은 뒤 배에 올라탔습니다. 곧이어 배가 출발하고 거센 바람과 파도에 온몸이 흔들리는 걸 느낀 김생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찢어지게 가난한 삶과 엉터버린 팔자가 모두 파도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뒤 며칠 길을 걸어 도착한 고을은 제법 큰 장이 서는 곳이었습니다. 북소리, 방울소리, 소리꾼의 구음이 넘치고 아이들이 떡을 물고 웃으며 뛰어다니는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생의 발길은 어느 순간 조용한 골목 끝에 멈춰섰습니다. 오래되어 빛바랜 기와가 고요히 앉은 한 대감집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늙은 하인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인사했습니다. 낯선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하인은 그를 한참 보더니 말했죠. 주인 어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룻밤쯤은 재워주시겠지요. 사연이 있어 떠도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말입니다. 곧이어 들어오라는 허락이 떨어졌고 김생은 대문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내부도 외관만큼 번듯했지만 왠지 모를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루 끝에는 묵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벽에는 낡은 부적들이 군데군데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누군가 급히 붙인 듯 종이가 반쯤 떨어져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썩 서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허락을 받아 안으로 들어간 김생의 저녁상엔 나물 몇 가지와 두부, 맑은 장국이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속을 든든히 채워서였을까. 갑자기 배가 아파진 그는 뒷간에 가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가다가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말았죠. 아씨께서 한 달째 병석에 계시다더라. 날이 갈수록 야위시고 말이야. 그래, 나도 들었어. 밤마다 누가 목을 누르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더군. 끙끙 앓고 숨도 제대로 못 쉰다지. 의원들도 여러 명 와봤다더구먼. 그런데 다 손을 들었다지 뭐냐? 그럼 정말 귀신이 들린 걸까? 귀신이 아니면 뭔 일이겠노? 이 집 밤 되면 공기가 확 바뀌는 거 못 느꼈나? 뒷간에 다녀와 자리에 누운 김생은 낯선 집, 낯선 기운에 뒤척이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달이 뉘엿뉘엿 산속으로 숨으려 할 때 저 멀리 안채에서 기이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의 목소리로 변해갔고 답답하고 눌린 숨소리, 목을 죄는 듯한 헐떡임이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의 숨소리지? 정말 사람이 맞긴 한 건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슬그머니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단순한 환청일 수도 있었지만 만일 누군가가 위태롭다면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안채 가까이 다가가자 창호 너머로 비치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뭔가를 짓눌린 듯 허우적거리는 형체,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다른 그림자, 사람의 형체 같지만 분명히 이승의 것이 아닌 무언가가 그녀의 목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장작개비 하나를 집어들고 두 손으로 움켜쥔 다음 안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시오. 무슨 정체든 사람을 해치는 짓은 용납하지 않소. 검은 그림자가 흰 살결의 고운 옷을 입은 한 여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생은 귀신의 형체를 본 순간 무당이 건넸던 말들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쳤고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주머니에서 염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작개비 끝에 걸치듯 묶었죠. 그러고는 있는 힘껏 귀신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염주가 부딪히는 순간 귀신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튕겨오르듯 날아갔고 안채 문을 넘어 마당까지 밀려났습니다. 귀신의 형체는 흩날리는 먼지처럼 사방으로 퍼지며 사라져가는 듯 보였습니다. 김생은 곧바로 대문 문지방에 남겨둔 부적을 꺼내 붙였습니다. 마치 문지방이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 촥 하고 달라붙었습니다. 설마 다시 나타난다고 해도 이 부적 안쪽으로는 들어올 수 없겠지. 김생은 다시 안으로 돌아와 여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미세한 숨결이 있을 뿐이었는데
이대로 두었다가는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뼈 조각을 꺼내 들었고 무당이 당부했던 말을 곱씹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숨이 끊긴 것 같을 땐 이걸로 엄지의 혀를 찌르거라 라는 말을. 그는 아씨의 양손 엄지손가락 끝 혈자리를 찾아 조심스레 뼈 조각 끝으로 찔렀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몸이 떨리며 크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이 소란스럽자 집안의 안주인으로 보이는 여인이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생의 품 안에 있던 여인을 끌어안고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목란아, 정신을 차리거라. 제발 눈을 떠보란 말이다. 김생은 여인을 바라보며 괜찮다는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손을 써놔서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 잠시 쉬게 놔두는 게 좋을 듯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동쪽 지붕을 물들이기 시작하자 대감댁의 대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벌어진 일을 안 이들은 김생이 마당에 나서자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인 어른은 김생을 불러 물었습니다. 자네, 대체 무엇으로 저 귀신을 물리쳤는가? 김생은 말없이 품에서 삼배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바다 건너 먼 고을의 무당에게 평생 모은 돈을 주고 구한 것이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귀한 물건을 내 딸을 위해 아낌없이 쓰다니 어쩜 이리 의로운 자란 말인가? 자네에게는 정말 큰 은혜를 입었네. 우리 집안의 은인인 자네에게 그 어떤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선은 내 집사람과 상의해서 자네의 의로움에 보답할 테니 그동안 이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게나. 며칠이 흘러 쓰러져 있던 목란은 점차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얼마 안 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자세한 자초지종을 다 들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죽을 뻔한 것을 선비님께서 구해주셨다고 말이죠. 당시에는 목이 졸려 정신을 잃어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따뜻한 소리만은 똑똑히 기억한답니다. 정체 모를 것에게 한 달간 시달려 무척이나 힘들었는데 그것을 물리친 것도 모자라 제 목숨까지 구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감사 인사에 김생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김생은 대감집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집과 땅을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갑자기 없어진 것도 모자라 큰 돈을 가지고 돌아온 김생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동시에 시기와 질투도 했죠. 하지만 그는 자세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 복을 얻었다고만 말했죠. 하루는 김생이 아궁이에 땔감을 집어넣고 있을 때 문득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자신에게 물건을 판 무당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군요. 제가 남의 집 머슴을 살다가 제 집과 땅을 갖게 된 것은 모두 어르신 덕택입니다. 그 물건이 없었다면 전 누군가를 살릴 수도 이 집과 땅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마주한 그 귀신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무당은 잠시 눈을 감고 연기 속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검은 것은 집에서 죽은 여인이니라 본처도 첩도 아니었던 대감의 아이를 가졌으나 버림받고 생을 마감한 비운의 여인 말이지. 그리하여 앙심을 품고 그 집안의 자손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느니라. 뭐 자업자득이지만 내 녀석 때문에 화를 면하게 된 것이지. 그나저나 내가 오늘 이 집에 들린 것은 내게 잠시 맡긴 주머니를 다시 찾아가기 위함이니라. 제게 판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건 맞다만 이제는 내 녀석에게는 필요 없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돌려줘야지만 내가 너와 같은 처지를 가진 다른 이에게 또 팔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도 그렇군요. 부디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돌아갔으면 합니다. 김생은 무당에게 주머니를 조용히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받자마자 품에 넣은 뒤 짧은 인사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죠. 김생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 야담설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